자, 2교시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간화 과정에 대한 수용 태도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인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간화에 대한 네 가지 활동 영역이 기초자원의 결핍에서 벗어난 기본적 생존 욕구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직간접적인 폭력에 의한 파괴에서 벗어나는 것,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리고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 유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변화 전문가이고 프로그램은 변화의 틀인데, 이 변화의 틀로서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무성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무성. 책무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들 사용할 때는 책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ccountability라는 책무성과 우리 책임성이라고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책임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이 맡은 역할에 대한 완수 정도를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책무성은 맡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무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또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무성이란 무엇인가를 정무성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무성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증명을 요구했겠지요. 그것은 사회 구성원 그리고 지도 감독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또 윤리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거꾸로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과 공정성과 윤리성과 책무성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있어서의 책임성 추구는 이용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더 책임성 있게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 활동이 이용자와 그 가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뢰는 결국 우리의 실천 활동들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무성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무성 문제 제기에 관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효과성, 비투명성, 비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8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위기기를 거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소위 책임성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무성의 부족의 내용을 보면 비효율성, 약한 경쟁력,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과 그리고 그 조직의 도덕적 해이, 공급 유용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효과성과 프로그램과 사업이 질적으로 저하가 되고 또 조직의 팀워크가 해체가 되고 근시안적 기획으로 인해서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불균형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책임성들이 더 강조되었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회복지 개입의 비효과성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복지사의 비도덕성과 자질 부족을 의심하게 되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위기로 다시 부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크란 학자는 책무성 위기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서 정부 재정은 늘어나야 되는데 세금으로 얻게 되는 수입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해가 지날수록 커져 나가는데 정부의 재정 능력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 1970년대, 8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크는 첫 번째,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됨에,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책무성에 대한 위기가 발생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입니다. 감정노동입니다.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는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재화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사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요크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크의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가 어느 정도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1970년대, 80년대 때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도 또 지표도 또 우리가 그것을 체계화해서 공식적인 어떤 홍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투여되는 재정을 가지고 아주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배경이 책무성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책무성 요구의 이유는 첫 번째, 사회복지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재정이 많이 감축되기 시작하였고,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비윤리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불신이 커져가고 있었던 시기가 1970년대와 80년대의 서구복지국가에서 있어 왔었습니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네 가지 상황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책무성을 현재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기관, 시설들은 사회의 책무성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 대응 노력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이유이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책무성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도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 실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임과 승인이라는 이제 조건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활동은, 사회복지 실천 업무는 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공적 행동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은 사회복지 상부상조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돕고 돕는 활동을 통해서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배분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복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문적인 활동은 사회적인 위임과 승인을 받은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현재는 구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될 공적인 임무를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실천 행위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뜻은, 유인물 10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하여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 활동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시민 모두가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수행합니다. 국토방위에 대한 책무 역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중요한 안보 행위의 책임은 군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공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공적 업무는 사회적으로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은 전체 사회구성원이 어떤 중요한 업무를 특정한 자격과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계약적 규칙인 법과 제도로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임한 공적 업무에는 교육, 국방, 치안, 그리고 보건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될 공적 임무를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업무 행위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 가치나 이해관계를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은 사회복지 활동을 고유한 지식과 권한,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사회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회적 승인을 받은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무성이란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통해서 가지고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익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회적 자원을, 그러니까 할당된 사회적 자원을 우리에게 사회가 넘겨주었습니다. 사회가 넘겨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고 더욱더 전문화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을 더 증진시킬 것을 사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고 공지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취가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아무런 것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이야 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자원을 준 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이때 프로그램 능력과 실천 능력을 뜻하겠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고 그 성과는 어떤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그 변화는 인간의 존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를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위임과 승인에 의한 책무성입니다. 프로그램은 이런 전문 실천 활동을 책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 수단으로서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우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회적으로 할당받은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모두 이러한 사회적 책임성의 제시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자격을 부여받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이 투명해야 되고 공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공적인 활동들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문가인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성 향상이라는 조건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전문직 스스로 발전하는 지식을 개발하고 습득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소명이다. 그냥 자연스러운 아주 당연한
우리의 역할이자 기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 사회복지 현장과 또 학계의 지식과 기술과 윤리 등을 검증하거나 또 연구와 실천의 조화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기획 능력과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과 프로그램의 평가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실천 전문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더욱더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기법의 토대를 기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통합과학이자 또 응용과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복지의 한계를 지어진 지식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에 또 생물학에 또 여타의 여러 많은 지식체계를 같이 활용하는 통합학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이론으로는 우리는 정신역동이론, 정신역동이론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많이 다루었겠죠. 프로이드에 의한 정신역동이론, 또 스키너로 출발하는 행동주의 이론, 인지이론, 인본주의 이론,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메슬로우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을 뜻합니다. 또 체계이론, 사회복지 실천에서 또 사회복지 학에서 체계이론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기초 이론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더욱더 전문성 있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이 과목을 또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으려면 이전에 배워왔던 필수 교과들에 대한 지식들을 다시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잊혀졌던 혹은 또 좀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확인하시고 책과 또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체계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초 이론을 활용하는 동시에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환경적이고 또 학습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는 생리, 심리, 사회 모델들을 활용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에서 생물학적인 모델을 활용한다? 이게 잘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의 생물적 존재로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체계 이론은 이런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는 생태 체계적인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 체계 안에서 개인과 조직과 사회가 그 성격이 결정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리 심리 사회 모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이론만을 활용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절충주의적 시각으로 개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절충주의적이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실용주의적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에 맞도록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을 전제로 하여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기획자, 운영자, 개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여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 이 모든 대상들이 어떤 점은 장점일 것이고 어떤 점은 취약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대상의 또 그리고 자원을 강점관점으로 보고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만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또 강점 관점으로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천 기법의 토대를 가지고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책무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실천활동의 책무성과 그리고 프로그램의 쓰임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진과 그리고 우리 이해관계자와 자원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쓰임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